우리 회사 전 직원 보험 가입시켜주면 뭐 해줄 거예요? 어, 원하시는 게 뭔덴데요? 설계사님도 알잖아요. 벌게 하신 거가 알집니다. 알겠습니다. 10월 서울에 밤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뼈시리게 차갑습니다. 마포구의 낡은 아파트 큰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서서 맞은편의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 48세 이서윤입니다. 7년 전 처음 보험 설계사 사원증을 가슴에 달았을 때 나는 내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강렬한 믿음을 가지고 고개를 치켜들고 걸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 늘어난 것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눈가의 주름과 매일 밤 영혼을 갉아먹는 자괴감 뿐이었습니다. 이 냉혹한 보험의 세계에서 1등이라는 자리는 나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는 감히 닿을 수 없는 사치스러운 꿈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 아침 지점 회의는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지점장이 책상을 볼펜으로 딱딱 두드리는 소리는 마치 시한 폭탄의 카운트다운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이 팀장 이번 달은 어떻게 할 거야? 또 그저 그렇게 갈 건가? 지점장의 질문은 크지 않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그때 내 옆에 앉아있던 탱탱한 피부와 잘 다듬어진 손톱을 가진 풋내기 동료 최지아가 태연하게 머리를 넘기며 내 자존심을 칼로 베는 듯한 낭랑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저 이번 달에 저번 달 2배 실적 마감했어요. 아마 올 연말에는 차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가슴이 조여오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걸까? 퇴근길, 터덜터덜 집으로 향하는 내 하이힐 소리가 아스팔트 바닥에 건조하고 쓸쓸하게 울렸습니다. 텅 빈 집은 춥고 고독한 침묵으로 나를 맞이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휴대전화로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전기세, 개인 보험료, 식비,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빨간 숫자들만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흐르지 않았습니다. 운다고 해결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내일은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가난과 멸시가 나를 영원히 잠식하게 둘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강의 안개가 차에 거치기도 전에 나는 첫 차를 타고 한국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는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손에 명함 뭉치를 꽉 쥐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이서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어. 나는 회사 문을 하나하나 두드리며 내 자식벌 되는 젊은 안내 데스크 직원들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혹시 귀사에 필요한 저희는 필요 없습니다. 아줌마, 나가주세요. 저희 일하는 중이잖아요. 그렇게 손사래와 차가운 눈빛들이 연신 내 뺨을 때렸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하이힐 속에 발은 퉁퉁 부어올라 머리끝까지 고통이 전해졌습니다. CU 편의점에 들러 제일 싼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퍽퍽한 밥을 씹으며 몰래 신발을 벗고 물집 잡힌 발을 주물렀습니다. 주위에는 파란색, 빨간색 사원증을 목에 건 직장인들이 수백만 달러짜리 프로젝트에 대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고 나는 그곳에서 처참한 패배자처럼
몸을 움츠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시 일어나 옷매무새를 다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웅장한 유리 건물, 어느 대형 IT 기업의 본사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나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거기 보험 하시는 분 맞죠?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경비원 아저씨가 초소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나는 혹시나 하는 희망을 품고 급히 뛰어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는 나를 한번 훑어보더니 누가 들을까봐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이리 좀 와봐요. 우리 회장님이 요즘 기존 보험사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든요. 그쪽 직원들 태도가 불량해서 직원들 단체 보험 담당자를 바꾸고 싶어 하신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번 운을 시험해봐요.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 쿵쿵거렸습니다. 정말인가요? 아저씨 농담 아니시죠? 농담은 무슨? 아침부터 발이 닳도록 걸어 다니는 걸 보니 안쓰러워서 귀띔해 주는 거예요. 15층 박도준 회장님 방으로 가봐요. 내가 미리 전화 한 통 넣어줄 테니. 아저씨는 내선 전화를 들어 몇 마디 하더니 나를 보며 인자하게 웃었습니다. 회장님이 당장 올라오라시네요. 행운을 빌어요. 나는 허리를 90도로 굽혀 감사 인사를 하고는 떨리는 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거울로 된 엘리베이터 안에서 나는 창백한 입술에 립스틱을 바르고 바람에 헝클어진 머리를 급히 정리했습니다. 침착하자. 서윤아, 이건 천재이루의 기회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손은 식은 땀으로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습니다. 두꺼운 카펫이 깔린 복도는 고요했고 권력과 돈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회장 박도준이라는 명패가 붙은 무거운 오크 나무 문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위험 있는 중저음의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천장까지 이어진 유리창으로 판교의 정영이 내려다 보이는 아주 넓은 방이었습니다. 커다란 책상 뒤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박도준 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중후한 풍채 금태, 안경 뒤의 눈빛은 지혜로우면서도 묘하게 인자해 보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이서윤입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그는 방 중앙에 있는 고급 가죽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경비실에서 듣기로 점심때부터 이 구역에서 기다리셨다고요? 나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두 손으로 정중하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회사 보험 상품 변경에 관심이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박 회장은 명함을 받아 천천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들어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는 듯 깊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원이 50명 정도 됩니다. 단체 상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법인 종신보험이 필요합니다. 제 개인 보험도 포함해서요. 귀가 멍해졌습니다. 직원 50명 법인 보험.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엄청난 재산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설계사들이 평생 꿈도 못 꿀 대여였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심장은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뛰었지만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세부적인 제안서를 준비해서 다시 브리핑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죠. 3일 뒤 이 시간에 다시 오세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그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보세요. 이 선생 잠깐만요. 네. 위험 있던 회장님이 갑자기 일어나 방 구석의 작은 바알로 향했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가요. 내가 내려주리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일가의 보험 외판원에게 직접 커피를 타준다니요. 아닙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앉아요. 하루 종일 걸어서 피곤할 텐데. 커피 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진한 아라비카 향이 방 안에 퍼지며 긴장된 공기를 누그러뜨렸습니다. 그는 따뜻한 커피잔을 내 앞에 놓고는 자신의 잔을 들고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 일 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가 마치 조카딸에게 안부를 묻는 삼촌처럼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7년 됐습니다. 많이 힘들죠. 얼굴을 보니 피곤함이 역력하네요. 그 단순한 한마디에 왠지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들지 않냐고 물어봐 준 게 얼마 만인가요? 사람들은 오직 실적이 있는지 돈이 있는지만 물었을 뿐입니다. 조금 힘들기도 합니다. 나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 회장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은 화려하게 보지만 이 회사를 운영한다는 건 참 외로운 일이에요. 특히 집에 돌아가면 혼자일 때가 제일 그렇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 사모님은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으며 깊은 슬픔이 스쳤습니다. 공간은 정적에 잠겼지만 숨 막히는 침묵이 아니라 화려한 서울 한복판에서 외로운 두 영혼이 느끼는 공감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나니 온몸에 따스함이 퍼졌습니다. 나는 일어나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등 뒤에서 그 중저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 선생, 네, 힘내세요. 짧은 세 마디가 내 등줄기를 타고 전류처럼 흘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그 고독한 남자의 모습이 가려지는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습니다. 서러워서가 아니라 감동해서였습니다. 이 차가운 도시에서 왜 낯선 남자 앞에서 내 메마른 48세의 심장이 이토록 강렬하게 뛰는 걸까요? 이건 단지 비즈니스 계약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만나게 한 운명일까요? 흔들리는 밤 버스가 판교를 뒤로하고 불 밝힌 고층 빌딩들을 지나쳐 나를 실어 날랐습니다. 나는 차가운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어둠 속에서 스쳐 지나가는 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50명 단체 계약. 재정적 벼랑 끝에 서 있는 내게 그것은 단순한 수수료가 아니라 마지막 구명조끼였습니다. 마포의 텅 빈 아파트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불나방처럼 책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푸른 빛이 피곤한 내 얼굴을 비췄습니다. 고요한 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만이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꼼꼼하게 조항 하나하나를 비교하고 숫자를 맞추며 경쟁사들의 혜택까지 조사했습니다.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새벽 1시, 2시, 그리고 3시. 눈꺼풀이, 청은망은 무거워질 때쯤 책상에 엎드려 쪽잠을 잤지만 꿈속에서도 숫자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3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옷장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네이비색 정장을 고르고 눈가의 주름을 조금 더 두꺼운 화장으로 가리려 애썼으며 생기 있어 보이게 짙은 붉은색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서윤, 넌 18살이지만 해낼 수 있어.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다독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집을 나섰습니다. 여전한 그 건물, 여전히 친절한 경비원 아저씨였습니다. 또 왔구먼 어서 가봐요.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박도준 회장은 여전히 그곳에 앉아 위험 있으면서도 고독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연한 하늘색 셔츠를 입어 지난번보다 훨씬 젊고 중후해 보였습니다. 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7년간의 전문성이 나를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직원들이 받게 될 혜택과 안심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은 안경 너머로 나를 유심히 바라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일 뿐 침묵을 지켰습니다. 견적 설명을 마쳤을 때 방 안은 다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집어들어 몇 장 넘겨보더니 덮었습니다. 보험료가 아주 합리적이군요. 조항들도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갑자기 그가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생, 그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고 그 강렬한 시선에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보험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네, 혹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이라도 있으신가요? 제가 다시 조정해 드릴 수. 그가 웃음을 터뜨리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 말은 일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커피나 한잔 할까요? 좀 더 느긋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요. 또 커피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직접 내린 커피였습니다. 진한 향기가 넓은 방을 채우며 계약 협상의 딱딱한 분위기를 녹였습니다. 우리는 가죽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장벽이 없었습니다. 어느 동네 사세요? 그가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마포에 살아요. 여기서 가깝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시나요? 나는 뜨거운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니요, 혼자 삽니다. 아이들은 다 컸어요. 유학 가거나 멀리 일하러 갔거든요. 그의 눈빛이 가라앉으며 깊은 동질감을 보였습니다. 나도 그래요. 3년 됐습니다. 아내를 보내고 아들이 결혼해서 분가한 뒤로 이 넓은 집에 나 혼자뿐이죠.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그럼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에 혼자 일어나 텔레비전 앞에서 밥을 먹고 저녁에 돌아오면 다시 내벽을 마주합니다. 가끔은 깜깜한 집에 들어가 문을 여는 게 싫어서 일부러 회사에 늦게까지 남아있기도 해요. 이해해요. 나는 나지막이 말하며 가슴 속에 씁쓸함이 차올랐습니다. 저도 혼자 먹는 저녁 식사가 제일 두려워요. 온 세상이 나를 잊어버린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로 다른 계층에 있는 두 사람이었지만 중년의 고독이라는 아픈 공통점에서 만났습니다. 2시간이 바람처럼 가볍게 지나갔습니다. 내가 일어나 가보겠다고 하자 박 회장이 갑자기 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이 선생. 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계약 세부 사항 때문에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입가에 옅은 미소를 띄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당신을 만나고 싶어서요. 개인적으로요. 내 얼굴이 사춘기 소녀처럼 화끈거렸습니다. 너무나 솔직한 제안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 내일 저녁 어때요? 저녁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아, 아닙니다. 제가 대접해야죠. 왜 저랑 밥값을 내려고 하십니까? 내가 회장인데. 그가 호탕하게 웃었고 그 웃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날 이후 좋은 아침입니다. 점심 드셨어요? 안녕히 주무세요. 같은 문자 메시지가 내 휴대전화에 꾸준히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법인 계약 건으로 의논할 게 있다며 만나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장소는 사무실이 아니라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 시그니엘 서울 호텔의 79층 라운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그곳의 화려함에 압도당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감미로운 피아노 선율,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풍겼습니다. 박 회장은 큰 통유리창 옆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래로 서울의 야경이 은하수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나를 본 그의 눈이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내가 다가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려 하자 따뜻한 손이 내 손을 덮으며 막았습니다. 서윤 씨, 오늘은 보험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만 저는 상담하러 온 건데. 그는 내 눈을 깊이 바라보며 진지하고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담은 핑계일 뿐입니다. 그냥 당신을 만나고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요즘 당신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당신이에요. 나는 멍해져서 온몸이 저려왔습니다. 그의 거칠지만 따뜻한 손가락이 내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말을 하다니. 그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꿈을 꾸는 듯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정말입니까? 일렁이는 촛불과 찰랑이는 레드와인 아래 그날 저녁은 로맨틱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는 나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새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고 칭찬해주고 다정하게 음식을 덜어주었습니다. 그건 너무 오랫동안 어떤 남자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배려였습니다. 술 기운이 살짝 오른 그가 나에게 몸을 가까이 기울이며 속삭였습니다. 서윤 씨, 나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이 있나요? 직설적인 질문이 내 마지막 방어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가슴 속에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저도 회장님 생각을 많이 해요. 나는 얼굴이 빨개지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내 손을 더 꽉 잡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을 들으니 10년은 젊어진 기분입니다. 우리 이렇게 계속 만납시다. 이렇게라니요? 데이트 말입니다. 서로 곁에 있어 주는 거요. 그의 고급 세단이 나를 아파트 입구까지 데려다 주었을 때 그는 창문을 내리고 아쉬운 듯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내일도 보고 싶어요. 매일 당신을 보고 싶습니다. 나는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차의 후미등을 바라보며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메마르고 늙어버린 48세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설렘, 긴장감, 기다림, 도대체 몇 년 만에 다시 찾은 감정일까요? 이것이 정말 신이 주신 뒤늦은 사랑일까요? 아니면 이 차가운 도시에서 너무나 외로운 두 영혼의 공명일까요?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그 온기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보름이라는 시간은 깨고 싶지 않은 달콤한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문자들, 통화들, 짧은 데이트들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지만 단단한 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 회장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 저녁에 회사로 좀 와줄래요? 결제 올리기 전에 계약서를 마지막으로 검토하고 싶어서요. 나는 시계가 저녁 7시를 가리킬 때 판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낮에는 시끌벅적하던 오피스 빌딩이 이제는 절대적인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내 구두 굽소리만이 긴 복도에 외롭게 울렸습니다. 회장실에는 따뜻한 노란 조명 하나만이 켜져 있었습니다. 박 회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 옆에서 생각에 잠긴 채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아 어깨를 맞대고 50명의 직원을 위한 보험 조항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에게서 풍기는 샌다루드 향기가 내 마음을 조금 산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서류를 덮으며 그는 안경을 벗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해요. 흠잡을 데가 없군요. 다음 주에 경영지원팀에서 정식으로 계약을 진행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가슴 속에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그가 의자를 돌려 나를 정면으로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깊은 눈동자 속에서 평소와는 다른 불꽃이 일렁겼습니다. 계약 얘기는 끝났어요. 하지만 서윤 씨. 그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사실 오늘 당신을 여기 부른 건 이 종이 쪼가리 때문만은 아닙니다. 심장이 한 박자 엇박자로 뛰었습니다. 그럼 왜 부르셨나요? 보고 싶어서요. 그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 집은 너무 넓어서 혼자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이 외로워요. 저도 그래요. 처음으로 나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가 손을 뻗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내 핏줄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이 선생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는 거 알아요. 이제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려고 하지 말아요. 나한테 기대요. 그 한마디에 48세 여자의 견고했던 방어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는 내 손을 부드럽게 당겨 품에 안았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고 그는 떨리는 내 등을 크고 따뜻한 손으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당신을 좋아해요. 아주 많이. 그가 내 머리카락에 속삭이더니 눈물 젖은 내 얼굴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두 얼굴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운 터치였지만 이내 뜨겁고 간절해졌습니다. 고요한 사무실 안에는 거칠게 뛰는 심장 소리와 서로를 찾은 두 외로운 사람의 속삭임만이 들렸습니다. 그 키스는 지난 수년간 잠들어 있던 내 모든 감각을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먼저 멈췄습니다. 그는 나를 놓아주며 이마를 내 이마에 맞댔습니다. 숨결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요. 더 가면 내가 자제를 못해서 위험할 것 같아요. 그는 나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는 내내 말없이 내 손을 꽉 잡고 있었지만 나는 그가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의 시련은 며칠 뒤 그가 해외 출장을 가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얼굴을 보지 못하자 나는 내가 이 사랑에 얼마나 깊이 빠져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애타는 그리움이 속을 뒤집어 놓았고 나는 멍하니 휴대전화만 바라보며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서울로 돌아오던 날 바로 내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만나요. 시그니엘의 방을 잡았어요.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저녁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몸에 딱 붙는 검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목덜미에 은은한 제스민 향수를 뿌리고 매혹적인 붉은 립스틱을 덧발랐습니다. 서울 최고의 호텔 로비에서 다시 만난 그는 눈을 떼지 못하고 나를 바라보다가 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여기 앉지 말고 시끄러우니까 위로 올라가죠. 엘리베이터가 고층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방문이 열리자 통유리창으로 한강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스러운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그는 뒤에서 나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단단한 팔이 내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마치 내가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느껴지는 그의 따뜻한 포옹에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아, 괜찮겠어. 내 목소리는 작지만 단호하게 떨렸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가 나를 돌려 세웠습니다. 그의 눈은 욕망으로 불타오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소중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그리움을 모두 쏟아부으며 서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 키스는 몇 배나 더 강렬하고 뜨거웠습니다. 닫힌 문은 도시의 불빛을 가렸고 오직 두 고독한 영혼의 뜨거운 사랑만이 남았습니다. 그가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나는 그의 목을 감싸 안으며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습니다. 아니요. 안아줘요. 내가 당신의 여자라는 걸 느끼게 해줘요. 그날 밤 서울의 가장 높은 곳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온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회장과 직원이 아닌 사랑을 갈망하는 한 남자와 여자만이 있었습니다. 나이와 생활고에 찌들어 죽은 줄만 알았던 내 안의 달콤한 전율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되살아났습니다.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 춤추고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그저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보물처럼 아껴지고 소중히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지나고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심장 박동이 진정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는 내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20대 청년이 된 기분이야. 나는 그의 단단한 가슴에 얼굴을 묻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다시 진짜 여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날 밤 나는 그의 품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7년 동안 홀로 인생의 무게를 짊어지며 보낸 시간 중 가장 평온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햇살이 한강을 비추며 우리를 깨웠습니다. 방에서 함께 아침을 먹으며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보니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헤어질 때 그는 다른 투숙객들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손가락에 깍지를 끼고 꽉 잡았습니다. 작은 아파트로 돌아온 나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낯선 사람 같았습니다. 눈은 기쁨으로 반짝이고 피부는 혈색이 돌았으며 입가에는 행복한 미소가 숨겨지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의 사랑은
나를 물질적으로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하게는 메말라 버렸던 내 영혼을 깨워주었습니다. 운명의 밤이 지나고 일주일 뒤 그룹 대회의실에서 정식 계약 체결식이 열렸습니다. 나는 50명의 직원과 경영진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단상에 섰습니다. 예전에 주눅 들고 비굴했던 이서윤은 없었습니다. 나는 자신감 넘치고 조리 있게 발표했고 눈빛은 빛났으며 전례 없는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체보험법인 종신보험 그리고 박도준 회장의 거액의 개인보험까지 모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계약서를 들고 지점으로 돌아갔을 때 평소 까다롭고 소리 지르기 일수였던 김 지점장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들고 있던 펜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 팀장, 서윤 씨 정말 해낸 거야 이 금액이면. 세상에 이번 분기 1등은 물론이고 올해 판매왕도 따놓은 당상이야. 나를 비웃던 동료들, 심지어 오만했던 최지아조차 질투와 경외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패배자의 쓴맛 대신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인정의 기쁨을 고개를 들고 맛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 하죠. 성공이 너무 빠르게 찾아오자 탕비실부터 카카오톡, 뒷담화 방까지 악의적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 아줌마가 늙은 회장이랑 스폰서 관계라 인생 역전했다던데. 몸로비 한 거겠지. 몇 년 동안 실적도 별로더니 갑자기 저렇게 뜬다고. 어쩐지 요즘 화장도 진해지고 옷도 야하게 입더라니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독이 든 말들은 바늘처럼 내 심장을 찔렀습니다. 나는 화장실에 숨어 입을 틀어막고 엉엉 울었습니다. 짓밟힌 자존심에 모든 것을 놓고 싶었습니다. 공황 상태에 빠져 그에게 전화를 걸어 눈물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 그만해요. 저 더는 못 견디겠어요. 사람들이 제가 회장님을 이용한다고. 하지만 나는 그 남자의 사랑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날 밤 그의 익숙한 차가 내 아파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는 말없이 들어와 떨고 있는 나를 꽉 껴안았습니다. 서윤아, 내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엄격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밖에 있는 질투쟁이들 말은 신경 쓰지 마.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이 사랑은 거래가 아니야. 난 널 진심으로 사랑해. 그리고 넌 이 모든 성공을 누릴 자격이 있어.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온기와 눈빛의 확고함이 나를 자괴감의 늪에서 건져 올렸습니다. 그래요. 내가 당당하게 사랑하고 사랑받는데 왜 고개를 숙여야 하죠? 나는 눈물을 닦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모든 뒷말을 무시했습니다. 새로운 에너지로 오직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복한 여자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은 묘한 매력이 있었습니다. 고객들은 내 환한 미소와 편안한 태도를 보며 신뢰를 보냈고 계약은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박 회장의 계약뿐만 아니라 내 노력으로 인한 실적도 수직 상승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지 3개월이 지난 어느 선선한 가을 저녁, 그는 한강변의 낭만적인 레스토랑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일렁이는 촛불 아래서 그가 내 손을 잡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솔직히 처음에는 노년의 외로움 때문에 너를 찾았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사랑해.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가 내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야. 이 늙은이와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 주겠어. 행복의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나는 목이 메어 말도 제대로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그해 연말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본사 연도대상 시상식 화려한 조명이 무대 중앙을 비췄습니다. 사회자가 우렁차게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영예로운 상보험 여왕 이서윤 설계사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천둥 같은 박수 소리 속에서 나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니 관객석 한 구석에 있는 박 회장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자랑스럽게 미소 지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묵직한 금색 트로피를 손에 쥐고 마이크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목소리가 감격으로 떨렸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건 제가 갑자기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가 아니라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해준 한 사람 덕분입니다. 그 사람은 제게 사랑을 주었고 제가 잃어버렸던 자신감과 여성으로서의 존엄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 사랑이 실패한 중년 아줌마를 오늘의 보험 여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무대 조명이 꺼지고 나서 나는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태어났어요. 곧바로 내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나도 고마워. 내 메마른 인생이 너 덕분에 다시 찬란해졌어. 여러분 48세든 50세든 60세든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던 나이에 제 인생의 빛을 찾았습니다. 심장이 뛰고 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당당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서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을 기다리고 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들어주셔서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